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 미디어그룹이 주최하는 한인 커뮤니티 무료 백신 접종 행사에서는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모더나 백신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한인 백신 접종 희망자들은 아무 걱정 없이 정부의 지침에 부합되는 안전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여름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납세자들은 자녀당 최고 $300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 액수를 올리고 월 분할 방식으로 앞당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LA 시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 이웃 간의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가을부터 시작하는 새 학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의 소도시 브루클린 센터 일대에서는 사흘째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체포에 불응하는 비무장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여성 경찰관이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불붙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주의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대한 재개의 반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시현 매물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가끔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7도, 밤 최저 기온 5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 미디어그룹이 주최하는 한인 커뮤니티 무료 백신 접종 행사는 이 접종은 모더나 백신이 될 예정입니다. 한인 백신 접종 희망자들이 아무 걱정 없이 정부의 지침에 부합되게 안전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FDA와 CDC의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 일시 중단 공고에 따른 한인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백신 접종 지원 기관인 MCCN을 통해 모더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은 변화되는 코로나19 백신 상황에 실시간 빠르게 대처하면서 한인 백신 접종 희망자들이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한인 커뮤니티 무료 백신 접종 행사는 예정대로 오는 4월 22일과 29일, 5월 6일, 5월 13일 4차례에 걸쳐 실시됩니다. 백신 접종 예약은 event.radioseoul1650.com을 통해 하면 됩니다. 올 여름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납세자들은 자녀 한 명당 최고 월 $300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 액수를 올리고 월 분할 방식으로 앞당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연방국세청이 13일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수혜 가정에 매달 페이먼 형식으로 지급토록 한 어메리칸 레스큐 플랜의 준비 작업을 오는 7월 1일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올 여름부터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한 자녀당 매달 최고 $300가 지급됩니다. 지난해 승인된 경기부양책에 따라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기존의 자녀 한 명당 $2,000에서 $3,000로 많게는 $3,600로 인상됩니다. 강신용 공인회계사입니다. 전에는 아이가 16세까지는 1인당 $2,000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줬는데 요걸 두 가지 나이로 구분을 했어요. 6세까지는 $3,600를 1인당 주고 17세까지는 $3,000로 올렸죠. 해당 연령층 자녀를 둔 가정은 대부분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한시적으로 인상되며 수혜액을 국세청으로부터 한꺼번에 환불받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올 여름부터 매달 페이먼트 방식으로 앞당겨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2021년에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달 분할해서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2022년에 세금 보고를 할 때 리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지금 The American Rescue Plan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자녀를 둔 납세자들에게 매달 페이먼트 형식으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지급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국세청은 300명에서 500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 시 환불 형태가 아니라 매달 납세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 국세청은 일종의 소셜 웰페어 형식의 업무로 확대됩니다. 실업수당 지급에 있어 사기 행각이 빈발했던 것처럼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둘러싼 허위 청구 등으로 사기 행각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세청은 세심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메리칸 레스큐 플랜은 현재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오늘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 백신의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CDC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얀센 백신을 맞은 극소수 접종자에게서 혈전 증상이 나타나자 전날 사용 중단 권고를 내리고 ACIP 회의를 소집했지만 똑부러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얀센 백신 접종 차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CNBC 방송은 ACIP가 얀센 백신에 관한 권고안을 결정하기 위해 일주일 내에 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문위의 이날 토론 대상은 얀센 백신에 대한 CDC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접종을 계속 중단할지 또 중단한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할지였습니다. 한 자문위원은 한 달간 접종 중단 의견을 냈지만 다른 위원들은 수주간 중단을 권고하는 등 입장이 갈렸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관련 자료를 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좀 더 가질 때까지 권고안 투표를 연기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문위가 고려한 선택 중 하나는 연령이나 다른 위험 요인에 기초해 백신 사용의 제한을 권고할지였다고 CNBC는 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자문위가 회의를 소집할 때까지 얀센 백신 배포가 일주일에 열흘 정도 중단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가을부터 시작하는 새 학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미국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듀크와 브라운, 시러큐스 등 미국 주요 대학들이 최근 학생들에게 다음 학기 대면 강의 수강 조건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 중인 뉴욕의 시러큐스 대는 6월 1일을 접종 마감 기한으로 설정했습니다. 앞서 러커스와 코넬 등 미국 동부에 위치한 대학들도 백신 접종을 학생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미국 내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만큼 학생들도 접종을 마쳐야 대학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대학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방역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과 연구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대학이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학생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텍사스 A&M 등 일부 대학은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화 조치까지 시행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종교나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LA 시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웃 간의 분쟁도 늘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5일부터 올 3월 14일까지 LAPD에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다툼으로 인해 2,392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고 건수 중 1,221건은 폭력이 수반됐으며 150건 이상은 총기를 사용한 다툼으로 드러나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웃 간의 분쟁의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27% 증가했으며 한인타운 동쪽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는 이웃이 용의자였던 신고 건수는 18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림픽과 놀만디의 한인타운 노인센터 개보수 작업을 위해 한국의 반도건설 미주법인인 반도델라가 오늘 노인센터에 2만 1,000달러의 후원 기금을 쾌척했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한국 반도건설 미주법인인 반도벨라의 한승민 미주본부장이 14일 한인타운 노인센터를 찾아 2만 1,000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반도델라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말 마스크 기부를 통해 시니어 센터와 인연을 맺었으며 약 2개월 전 우천으로 노인센터에 물이 새자 지붕보수차 노인센터를 방문했는데 지붕 수리 외에도 노인센터 건물 내에 노후된 곳이 많아 노인센터의 개보수 공사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은 소식을 접하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반도델라는 여러 시공업체들과 함께 재능기부 형식의 무료 봉사로 노인센터 건물 보수를 도와 건물 내 전기, 에어필터 시스템 설치, 파여 관련 시설과 페인트 도색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반도델라의 한승민 CEO입니다. 반도건설 회장님, 권홍사 회장님께서 항상 주변을 좀 살펴라 하시고 오픈하기 전에 미리 좀 해드릴 게 없나 이런 것들을 미리 도와드리면 나중에 이제 어르신들 오셨을 때 여기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노인센터 건물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을 반도델라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이번 보수공사에 6개의 시공업체들이 참여했으며 개보수에 소요된 공사 비용을 충당하도록 반도델라가 14일 시니어센터 측에 2만 $1,000를 전달한 것입니다. 보수공사에 참여한 이들 시공업체들은 거의 무상으로 봉사하다시피 공사에 임했기 때문에 최소의 공사 비용으로 개보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노인센터의 정문섭 이사장은 이번 보수공사를 도운 반도델라 측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많이 좀 이 노인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시니어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층들도 좀 이렇게 기업을 해서 모든 인종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2011년에 준공된 시니어센터는 한 주에 1,200명, 한 달에 5천여 명의 연장자가 출석해 40여 개의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을 숨가쁘게 진행해왔기 때문에 손볼 것이 있어도 건물 보수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해 3월 전격 휴관에 들어간 후 지난 1년 동안 문을 닫은 상태로 있어 이번 건물 전체를 새 단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가 열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백상배 미주 오픈이 오는 6월 18일 금요일 캘리포니아 컨츄리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미주 한인사회 메스터스로 불리는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는 올해 41회째를 맞아 그동안 핸디캡 5 이하의 프로 수준의 선수들만이 참가해왔던 대회 방식을 개선해 핸디캡 12까지 참가해 자웅을 겨루는 명실공히 아마추어 왕중왕전 골프 대회로 개최합니다. 핸디캡이 12인 골퍼는 컨디션에 따라 얼마든지 싱글을 칠 수 있는 실력으로 평가됩니다. 참가 분야는 일반부, 시니어부, 여자 부문이며 부문별 우승자에게는 영예의 백상 트로피와 LA 인천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부문별 준우승자에게도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됩니다. 홀인원 상에는 제네시스 고급 수용차가 마련돼 있으며 장타상과 근접상도 트로피와 부상이 수용됩니다. 이 대회 규칙은 백상배 전통에 따라 USGA 룰과 로컬 룰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정확하고 공정한 대회 운영을 위해 홀마다 마커가 배치됩니다. 그린 자켓을 놓고 겨루는 제41회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에 전국의 많은 아마추어 골프들이 참가해 자신의 실력도 점검하고 경쟁을 통해 고수들끼리 우위를 다지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백상배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일보 사업국 323-692-2047, 323-692-2047, 2138-2025-202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미국 내 외국 출신 유학생들을 위한 실무 실습 취업 프로그램인 OPT와 관련해 OPT 취업 희망자들이 접수해야 하는 노동허가 신청서 I-765를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제출할 수 있게 돼 OPT 취업을 앞둔 유학생들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노동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OPT 취업을 원하는 학생비자 F1 신분 유학생들에 한해 노동허가 신청서 I-765를 오는 15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765 온라인 접수는 F1 비자 신분의 유학생이 OPT 취업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는 I-765는 학업 도중 OPT 신청, 졸업 후 OPT 신청, 스템 분야 전공자의 OPT 24개월 연장 등 3가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유학생들의 OPT 취업을 위한 I-765가 아닌 경우에는 I-765가 즉시 거부되고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트레이시 르노드 이민서비스국 업무 효율 개선 담당 디렉터는 이민서비스국은 온라인 서류 접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OPT 노동허가 온라인 신청 허용으로 신청자와 심사관 모두에게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서류 처리와 심사가 온라인에서 처리되면 신청자는 온라인을 통해 자신이 낸 서류의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처리 결과도 온라인에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는 이민 관련 서류는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 등 11개에 달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민 서류를 제출하려면 USCIS 웹사이트 myAccount.uscis.gov에서 신청자의 개별 어카운트를 개설해야 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최고 재무 책임자인 알렉스 고 전무가 지난 5일 수석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알렉스 고 수석 전무는 2017년 뱅크 오브 호프 최고 재무 책임자로 임명된 이후 지난 4년간의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정기 인사에서 수석 전무로 승진하게 됐습니다. 알렉스 고 수석 전무는 회계법인인 KPMG에서 12년간 공인회계사로 재직했으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윌셔은행의 최고 재무 책임자를 역임했습니다. 렌쇼 쿠카몬 간의 가정집에서 모녀를 살해한 용의자가 지난 13일 검거됐습니다. 용의자로 밝혀진 19세의 제이콥 알렌 라이트는 지난 3월 8일 1800블락 버가노 플레이스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44세 여성과 그녀의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라이트는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2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5시 때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가필드 애비뉴부터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역까지 9에서 21마일대로 바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입니다. 110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부터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을 지나 7가 스트리트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4마일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 알라미다 스트리트 구간부터 19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고요. 아발론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7에서 19마일대로 정체 중입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가필드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부터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5시 4분경 105번 이스트 방향 110번과 교차되는 지점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이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평소보다 긴 구간 정체 이어지는데요. 가필드 애비뉴부터 서행 시작되고 있습니다. 110번과 교차 지점, 사고 구간부터는 15마일대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이 구간부터 405번 놀스와 교차되기 바로 전 구간까지 10마일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애틀란틱 블루버드부터 19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1에서 20마일대로 역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벤츄라 지역 지나는 101번 웨스트 방향 로렐 캐년 블루버드 사우스 구간부터 19마일대로 정체 시작됩니다. 발보아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5에서 19마일대로 오늘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불붙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9.11 테러 20주년인 오는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시한으로 정한 5월 1일에서 늦춰진 것이지만 2001년 시작돼 20년 가까이 끌어온 미국의 최장기 전쟁 아프간전에서 마침내 손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놓고 야당인 공화당에서 반대하고 민주당은 대체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정치권이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힐에 따르면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아프간 반군인 탈레반 면전에서 미국이 파트너를 버리고 후퇴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아프간 침공 이후 친서방 아프간 정부까지 들어섰지만 권력 기반이 취약한 상태여서 미군의 철수는 탈레반의 득세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도 이번 결정을 재앙이 만드는 것이자 지독히 위험한 일이라고 맹비난했고, 제임스 이노프 상원 의원은 어떤 정당성도 없는 정치적 결정이라면서 철군은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건에 근거한 철군을 추진할 경우 그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영원히 철수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불가피한 결정 내지는 이해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계획은 매우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 견제에 치중했던 미국의 대외 정책이 유럽 쪽으로도 넓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논의한 데 이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두 번째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하면서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제3국에서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내전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국경에서는 친러시아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가 군 병력을 배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 president voiced our concerns over the sudden Russian military buildup and increasing aggression on the border of Ukraine and called on Russia to de-escalate tensions.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만나 미국의 지원을 확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ands firmly behind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And I'm here to reaffirm that with the foreign minister today. 이와 관련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통화에서 양국 관계 현재 상황과 일부 국제 현안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을 방문 중인 미 국방장관은 한때 감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독일 주재 미군 규모를 올 가을까지 500명 더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These forces will strengthen deterrence and defense in Europe, and they will augment our existing abilities to prevent conflict and, if necessary, to fight and win.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축 계획을 전면 뒤집는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긴장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냈던 존 케리 대통령 기후 특사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고위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기후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과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 특사가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고위 당국자입니다. 오는 22일과 23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후 정상회의에 앞서 중국 측과 기후 변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We have big disagreements with China on some key issues, absolutely. But climate has to stand alone.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주석을 포함해 40개국 정상을 초청했지만 시 주석의 참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케리 기후 특사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시 주석의 참가와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리 기후 특사는 오늘과 내일谢전화 중국 측 기후변화 사무특사를 만납니다. 특히 이번 방문이 중국 측 요청으로 이루어진 데다 상하이가 과거 두 나라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기후 정상회의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참가가 결정될 경우 비록 화상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첫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알래스카 회담에서 정면 충돌했던 미중이 이번 케리 기후 특사의 방문으로 긴장 완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최근 타이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중 대립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군기를 대규모로 동원해 무력 시위에 나선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오판하지 말라면서 경고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항공모함 루즈벨트호가 지난주 목요일 남중국해에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중국도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남중국해로 투입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중국이 전투기 18대와 폭격기 넉 대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중국은 조기 경보기까지 25대 군용기를 동시에 띄워 역대 가장 위협적인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 해군은 남중국해 인근 해상에서 중국의 항공모함을 감시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 구축함 머스틴호의 함장이 다리를 뻗고 느긋한 자세로 중국 랴오닝호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스키 점프 방식의 랴오닝호는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걸로 읽힙니다. 중국 관변 매체는 미국이 이렇게 동맹국의 존재감을 과시하다 전면전까지 갈 수 있다며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 오판을 하지 말라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All I can tell you is it would be a serious mistake for anyone to try to change the existing status quo by force. 미국의 지원 속에 타이완은 처음으로 길이 153m짜리 만톤급 수송용 상륙함을 진수시켰습니다. 중국의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함포는 물론 함대공 미사일도 장착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직 상원 의원과 전직 고위 관리로 구성된 대표단을 타이완에 보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타이완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라며 반발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 중국은 주권과 영토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타협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미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타이완은 점점 미중 대립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 정부 당국이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재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안보 위협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이라고 해도 잇따라 나오는 비슷한 분석 결과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정보당국 총책임자가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현지 시간 14일 미 상원 정보위에 출석해 북한이 주변 정세 재편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North Korea may take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its security environment and will seek to drive wedg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hese efforts could include the resump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ing. 미 정보당국 보고서가 김정은 위원장이 유리한 대미 협상을 위해 올해 안에 핵이나 미사일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전망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있는 군 당국에서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글렌 벤허크 미 북부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이 개발 중인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remain concerned about capacity from the 10 October parade that we saw in North Korea to ensure that I maintain enough capacity for the total number of ballistic missiles that North Korea could launch at the United States.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미 정보당국의 분석은 중국과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안보 위협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의 위협만을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미군 당국자의 탄도미사일 관련 발언 역시 그동안 상하원에 출석했던 인사들이 전력 증강 필요성과 함께 추가 예산 배정을 요청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의 소도시 브루클린 센터 일대에서는 13일에도 사흘째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는 어제 오후 평화롭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해가 떨어지자 흑인 단테라이트를 쏜 백인 여성 경찰관 킴 포터가 일했던 브루클린 센터 경찰서 주변에서 혼돈이 터져나왔습니다. 경찰은 수백 명의 시위대를 향해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며 섬광탄을 발사했고 시위대는 진압 장비를 입은 경찰을 향해 물병 등을 던졌습니다. 또 일부 시위대는 단테라이트에게 정의를 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연방수사국 FBI 사무실 외부에 담장을 오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또 시위대를
시위 도중 9분 29초간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추모의 의미입니다. 플로이드가 숨진 미니애폴리스는 라이트가 총에 맞은 브루클린 센터에서 약 12km 떨어져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의 헤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에서는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백 명에 달하던 시위대는 그러나 야간 통행 금지가 시작되는 밤 10시 무렵이 되자 수십 명으로 줄었습니다. 경찰은 이날 밤 60여 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폭동이나 다른 범죄 행위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체포에 불응하는 비무장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여성 경찰관이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네소타주 워싱턴 카운티의 피트 호퍼 검사는 흑인 단테 라이트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브루클린 센터 경찰 소속 경찰관 킴 포터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 주법에 따르면 2급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0,000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오퍼 검사는 이 사건을 헤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에 기소했습니다. 포터 경관은 지난 11일 교통단속에 걸린 라이트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뿌리치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를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센터 경찰의 팀 게넌 서장은 포터 경관이 테이저 건을 뽑으려다 권총을 잘못 뽑은 뒤 이를 사격했다며 우발적인 발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을 두고 비난 여론이 일자 게넌 서장과 포터 경찰은 지난 13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마이크 엘리엇 브루클린 센터 시장은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포터 경관은 26년 경력의 베테랑 경관으로 현장 훈련 교관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라이트의 사망 사건은 헤너핀 카운티에서 발생했지만 헤너핀 카운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기소 결정을 인접한 워싱턴 카운티로 이첩했습니다. 미국 일부 주의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과 스타벅스 등 100여 개 미국 기업은 오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선이고 미국 국민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라는 내용의 성명을 광고로 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모든 차별적인 법안을 반대하고 투표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부재자 투표 시 신분증 제출 의무화, 우편 투표 시 비용 부담 금지 등 부재자 및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는 공화당 일부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낸 셈입니다. 다만 성명에선 조지아주와 미시간주 등 지역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재계의 이번 성명은 케네스 프레이저 머크앤컴퍼니 최고 경영자 등 흑인 경영인들의 주도로 성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투표권 제한에 반대한 재계 성명 중에서도 최대 규모입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금융회사뿐 아니라 타겟과 놀스톰 등 유통업체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미시간주의 투표권 제한에 반대 성명을 낸 포드와 GM은 이번 성명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코카콜라와 델타항공 등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완성차 관련 기업들과 연회의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사업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GM이 LG와 함께 미국 내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1위 자동차 회사인 GM은 현재 미국 오하이오주에 LG와 우리 돈 2조 7천억 원가량을 투자해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GM과 LG가 이곳에 이어 미국 내 두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을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설립하기로 하고 오늘 16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총 23억 달러 규모로 오하이오주에 짓고 있는 제1공장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공장에선 GM의 전기차 캐딜락 리릭에 장착할 배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GM은 최근 앞으로 5년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우리 돈 30조 원가량을 투자하고 오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LG도 미국 내 배터리 사업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할 거라는 계획을 지난달 내놨습니다. GM과 LG의 미국 내 배터리 제2공장 설립 계획은 현지 시간 지난 12일 미국 백악관이 연 반도체 공급 부족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투자 발표로 보입니다. 이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분야에도 대대적인 공격적 투자를 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We're investing aggressively in areas like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hat's what they're doing and others. The plan I propose is going to create millions of jobs, rebuild America, protect our supply chains, and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미국 정부와 백악관의 중재로 배터리 분쟁을 벌이던 SK 이노베이션 측으로부터 총 2조 원의 배상금을 받기로 하고 분쟁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바다를 공유하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도 지시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다음 날 마침 아이보시 신임 주한 일본 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직접 문제 삼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본국에 전달해달라고도 했는데 환담을 나누는 외교 행사에선 이례적인 언급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 요구, 나아가 제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정 조치는 재판소의 최종 판단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인데 정부는 우선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2001년 영국이 해안가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복합 산화물인 목스 생산 공장을 건설하자 아일랜드 정부가 재판소로부터 오염 방지 협의 등의 잠정 조치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실체법적인 쟁점은 결국은 안전성, 위험성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실체법적으로 일본이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 정부의 제소 언급에 일본은 답변을 삼가겠다고 반응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정부 결정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선 말을 아끼는 기류입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한국마사 회장의 측근 채용과 관련한 폭언 논란에 대해 즉각적인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청와대 내부와 여권 출신 공기업 수장의 비위 의혹까지 불거지자 급히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서울시청 재직 시절 자신이 세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 비서관이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있던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해당 회사가 50억 원이 넘는 일감을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전 비서관이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이후 일이지만 일감 몰아주기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효관 비서관은 그러나 회사를 매각한 뒤로는 운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서울시 재직 시절 이미 다 해명이 끝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사자 부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의혹 제기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문 대통령이 직접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감찰과 함께 단호한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즉시 감찰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당 3선 의원 출신으로 공기업 수장이 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측근을 특별 채용하라고 밀어붙이면서 지시의 우려를 표명한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법적 근거는 자식아 마사의 법이 우선이지. 청와대는 이 같은 즉각적인 감찰 지시는 공직자일수록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는 더욱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보선 참패 이후 쇄신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 출신 인사는 물론 청와대 참모까지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단호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시현 매물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3.62포인트, 0.16% 오른 33,730.8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6.93포인트, 0.41% 하락한 4,124.6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8.26포인트, 0.99% 떨어진 13,850
57.84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하락세는 기술주가 주도했습니다.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이 2% 이상 하락했고 테슬라도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도 1% 이상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업 실적에 낙관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대와 경기 회복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크게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97달러 오른 배럴당 63.1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가는 3월 17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회복세를 보인다며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한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IEA는 월간 보고서에서 2021년 글로벌 원유 수요가 전년보다 하루 57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이전 전망치보다 하루 23만 배럴이 증가한 것입니다. IEA는 전년보다 올해 원유 수요는 570만 배럴 늘어난 9,67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주 석유 수출국 기구도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치를 이전보다 하루 10만 배럴가량 상향한 바 있습니다. 오펙은 글로벌 원유 수요가 하루 600만 배럴가량 늘어난 9,65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5.1%에서 5.4%로 상향했습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통상 비관적이었던 IEA가 매우 강한 강세를 예상하면서 유가가 한 달간 지속된 박스권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크게 줄어든 점도 유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은 지난 9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589만 배럴 줄어든 4억 9,242만 3천 배럴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이 올 여름부터 미국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메리칸 항공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확산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여름 운항 일정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름 아메리칸 항공은 미국 노선 운항 좌석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90%, 국제 노선은 80%까지 회복시킬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아메리칸 항공은 이미 미국을 포함해 멕시코와 카리브해 노선 운항 편수를 늘렸습니다. 앞서 아메리칸 항공을 포함한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행 제한 조치에 따라 운항을 대폭 감축했습니다. 특히 1년 중 가장 여행 수요가 많은 여름철 운항 편수가 줄면서 지난해 영업 실적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해 89억 달러의 기록적인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다른 항공사들도 늘어나는 여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노선의 40% 이상에서 승객 수가 정원의 90% 이상을 채우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노선을 운행하는 저비용 항공사 프론티어 항공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8개의 새 노선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신 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가능성 등이 항공사들의 정상화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월 14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기입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오르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평년 기온대로 낮 기온 오르겠고 일요일에는 LA 지역도 80도 중반대로 낮 기온 크게 올라 일요일과 월요일 또 한 번의 반짝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67도, 밤 최저 53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0도, 53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8도, 48도, 해안 지역 61도, 52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한국은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4도, 밤 최저 기온 44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